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빌라왕 사기 얘기 들어보셨죠? 빌라왕 사기가 왜 가능한지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전세를 들어와서 전세금을 찾아 갖고 나오면 되는데 왜 빌라왕 사기 빌라왕이 사기 빌라왕이 생기게 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빌라왕 사기가 왜 발생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전세를 들어가면은 임대차를 하거나 전세를 들어가면은 전세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든 그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잘못이 있었을 때도 빚을 졌을 때도 내가 1순위가 돼서 그 부동산에서 어떻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상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옛날에는 어떤 상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는요, 그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전세를 들었어도 주인이 다른 데다 빚을 많이 냈다. 그러면은 그 세입자도 채권자, 그 다른 채권자도 채권자, 똑같은 채권자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부동산에서 A라는 부동산을 전세를 냈더라도 A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빌라가 2억 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전세를 1억을 들었어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은 큰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돼서 내가 그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과거의 예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입법이 됨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그 세입자는 우리가 어느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이후에 건물주가 돈을 빌리더라도 그 사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먼저 돈을 찾아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왜 전세금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하느냐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빌라가 A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왕 건축 빌라왕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빌라를 짓겠죠. A, B, C 뭐 이렇게 무수하게 쭉쭉쭉 짓는데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양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빌라왕이 머리를 쓰는 거죠. 복덕방하고 짜가지고 이거를 A, B, C, D 뭐 수많은 빌라를 어떻게 처분을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원래 2억밖에 안 되는 그 빌라를 사람들이 심리가 빌라를 사면은 빌라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빌라를 사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세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 보증금은 보존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빌라를 분양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2억의 임대인을 끼고서 매매를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빌라를 만약에 그 A1한테 매매를 하면서 여기 임차인을 B1을 여기다 임차인을 넣는 거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2억의 전세를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A1이 그 취득을 해서 A1은 그 뭐 돈도 안 들이고 이 빌라를 사니까 쉽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뭐 돈도 안 들이고 2억이라는 빌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주는 A1은 쉽게 갭 투자처럼 갭 투자를 생각했던 거죠. 돈으로 그렇죠. 소유권을 갖는 거고. 그렇죠. A1은 갭 투자를 생각했던 거고 이 사람은 어떻든 빌라왕은 빨리 분양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전세를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고 예. B1은 진짜 돈을 다 낸 사람인 거네요.
2억이란 돈을 내고 전세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이 사람은 전세금을 다 낸 거죠. 세입자는 순수하게 세입자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B1이 2억이니까 만약에 이 빌라가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세입자가 이제 집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A가 임대 보증금을 내주질 않아요. 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계속 2억을 유지하면은 이 사람은 이걸 그냥 아예 사면 상관이 없는데 2억의 가치를 유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경매가 들어가면 더 많은 가격으로 다운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B1은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만약에 이 A1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B, C, D, E, F, G 모든 것을 사는 상황이 돼서 갭 투자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쁘게 샀겠죠. 처음에는 내가 갭 투자해서 이 빌라가 올라가면 나는 이게 뭐 3억으로 올라가면 1.5배의 이득을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빌라가 오히려 가격이 오르질 않고 1년 되고 나서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며 또 A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또 물게 돼요.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합부동산을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유지할 정도가 되면은 다행이지만 이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은 여기에 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압류가 들어오면 어떤 세금은 또 이 사람이 이걸 취득할 때 취득세조차도 뭐 이 부동산에 매겨진 세금을 안 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이 또 우선하는 또 세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전세금보다. 그러면 더 많은 또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A1하고 B1하고 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A1은 사실상 이 사람은 사실상 피해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갭 투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불쌍한 거죠. 이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정상적인 세입자였어요. 나는 그냥 세입자로서는 편하게 전세금 내고 입주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상한 거래로 인해서 내가 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사기라고 해서 누군가 이득을 취한 사람인데 그럼 누가 이득을 취한 거죠 거기서? 여기서는 결국은 이 사기 분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빌라를 건축왕이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거예요. 분양회사는 이미 이런 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 전세가 2억인데 2억이 매매하는 게 말이나 돼. 논리가 안 맞잖아요. 구조가. 에? 보통 전세가 2억이면은 거래는 한 3억에 되든가 아니면 50%까지도 보통 4억에 되든가. 그럼 다시 이제 제가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원래 빌라 시세는 한 3억 정도를 받아야 정상적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억에 싸게 2억이 우선 자기들 최소한의 어떤 마진을 해서 2억으로 맞춘 다음에 그걸로 매매를 하고 분양을 같이 전세를 같이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그러면 결국 빌라 회사도 원래 3억을 받아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거기서 손해 본 게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게 원래 그러니까 2억 가치가 2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이면 전세를 2억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세입자는 새 건물이니까 그냥 전세금을 보장된다. 그냥 이 사람은 어떤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B1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매매 가격이 2억이면 제가 사지 그냥 굳이 2억짜리를 전세로 들어올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 2억은 내가 보장받고 싶어서. 그렇죠. 전세금은 적어도 보장받는다고 장담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입자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실거주라면 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2억이면 싸니까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고 하는다고 봐야 되겠죠. 복덕방에서 이거를 시세를 정확하게 전세를 2억을 넣으면 안 되는데 매매 가격에 전세를 놔버린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약간 그 가격도 사실상은 이제
이게 이 전세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보통 평가가 잘못되어 있는 공지를 하고 할 때는 뭐 3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2억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파는 사람한테는 3억짜리인데 2억에 싸게 팔게 라고 전세 시세로 팔고 실제 빌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세입자가 2억에 파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알았으면 판다는 얘기는 해요. 판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것이 2억인 건물인데 빌라입니다 얘기를 안 할겠지. 그럼 세입자가 들어오겠어요? 2억짜리를 내가 왜 2억에 전세를 뒀으면 안 그러면 사실 그게 사기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가치는 2억도 안 된다는 소리가 심지어는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 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빌라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야기 쉽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이해했는데 A 빌라는 여러 자기들이 지어놓은 빌라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 사실 1억밖에 안 되는 거를 2억이라고 우선 부풀려 놓고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전세를 우선은 2억에다가 아니 저기 3억이라고 불려놓고 전세 입자한테는 2억에 전세를 준 다음에 3억짜리인데 A1한테는 2억에 싸게 팔게 라고 하고 넘겨버리면은 충분히 유혹이 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A하고 A1은 또 같은 동업자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복덕방까지 중개인까지 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중개인까지. 그러니까 A1 중개인. 그 사람들은 공모자일 수도 있어요. 전세 사기라는 게 지금 어떤 개인이 한 걸로 제가 아니 전세 사기가 빌라왕 전세가 사기는 아예 공범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아 이게 카르텔 조직화돼서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뉴스에서는 개인이 어떤 피해자가 개인이죠. 피해자가 개인인 거고 공모한 사람이 여러 명이 지금 구속되고 그랬어요. 이게 한번 팀 작업.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빌라 사기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문제 생긴 건 거의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건설사도 거기에 끼워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분양 대금으로 인한 모든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 개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사실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세입자는 피해를 보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세입자의 전세금보다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까처럼 그 매수한 부동산 업자가 갭 투자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전세입자가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매수한 사람이 단순하게 일반 채권이면은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B원은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B원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만 정확하게 받아놓으면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라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것조차도 해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 전세금을 다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등록. 변호사님 하실 때 약간 옆으로 측면으로 주민등록, 주민등록,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키포인트가 전세금을 보호받는 제일 요소가 이 두 개를 가져야지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가지면은 이게 공시가 됐잖아요. 제3자도 이 주민등록을 했으니까 공시가 됐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전세입자의 전세금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확정일자도 사실 기한이 딱 정해져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2021년 3월 5일 날 주민등록을 했다. 근데 확정일자도 2021년 3월 5일 날 했다. 그럼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확정일자로 해서 이 사람의 권리 기준이 여기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 이유에 없이 그렇죠. 사는 동안은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사는 동안은 이 확정일자에 의해서 이 사람이 권리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입자가 그 뒤에 2022년도에 3월에 빚을 2억을 또 얻었다 어디서
이거는 이 사람한테 영향을 안 줘요. 왜냐면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집이 네. 그래서 2억의 전세가 들어왔는데 네. 어떤 문제가 돼서 2억 밑으로 팔리게 되면 네. 시세가 떨어져서 네. 그럼 전세금은 2억을 못 받는 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어쩔 수 그건 없는 어쩔 수 거네요. 그러니까는 세입자가 제일 피해를 안 보려고 할 때는 이걸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내가 사는 집의 부동산의 가치가 항상 내 전세금보다 높아야 된다는 걸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낮아질 수 있다는 거는 리스크로 내가 안아야 되는 거네. 그건 부동산의 시세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건 뭐 시인만이 하는 거고, 그건 뭐 세입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나마 제일 확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전세금보다 월등히 높다든가 그러면 피해를 통상적으로 예. 저희가 어떤 삶의 경험 지수상 예. 그 빌라는 안 오른다 예. 또는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많고, 그렇죠. 예. 아파트는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는 이제 예. 관념이 계속 우리가 그동안 그렇죠. 학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습이 돼 있죠. 그러면 뭐 이런 사건 때문에 향후에 빌라는 이런 어떤 요즘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는 그 빌라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입자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특히나 거래 대금이 다 그 빌라에 그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 그러면 빌라 가격이 이 정도면은 뭐 한 반값이면 무조건 거의 피해는 안 보겠죠. 근데 뭐 70, 80%, 뭐 90%의 임대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약간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좀 약간 좀 포괄적인 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 만약에 예.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1인 1가구 자기 실거주하는 집 외에는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갖지 말자라, 갖지 못하게 했으면 하는, 그렇지, 당연히 이게 제일 바람직한 바람직한 거죠.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불가능해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는 악법 1인 1가구만 갖게끔 하면 그게 악법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1인 1가구는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는 뭐 한 두세 가구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취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주택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예. 1인 1가구랑 제가 말씀드린 가구는 예. 가족이 4명인데 예. 극단적으로 엄마 아빠 이혼하고 예. 아이들 나중에 커서 따로 살고, 예. 그러면 4개까지 취득할 수 있다, 1인당.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입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런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매 집 문제, 부동산 문제로 할 일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수천 채를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자꾸 문제들이 나오지 않는 건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걸 왜 정치계에서 안 바꿀까요, 법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사람의 의식주는 일단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해서 보장을 해주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집 한 채는 모든 사람이 갖게 해주는 정책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가구를 소유한 것을 어느 정도 금지하는 법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 왜 그럼 여태까지 수십 년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안 바꾸는 걸까요? 근데 어떻든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어떻든 이것도 주택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의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식주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변질된 건 아닌가. 그래서 법으로 이제 약간 금지. 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동북아 포럼의 관점에서 중국이 공산당이죠, 공산국가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련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리지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국가의 모델이 아니고 거기서 변질된 자본주의가 도입된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결국 그 본질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더 이상은 이제 공산 그 이론만 갖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네. 반대로 자본주의도 사실은 하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산업혁명 때부터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면 수정 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병폐가 오히려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목격해왔고 이런 것도 바꾸는 것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전통적인 옛날에 그 자본주의만을 주장하고 누구에게 해가 될 때는 그다음에 이익이 될 때는 또 묵과하고 네. 국가가 위해서 기업을 통제할 때 이거 자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또 통제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안 바꾸려고 하는 걸까? 자본주의도 분명히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게 많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쨌든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사회주의 정책이 계획경제가 어떤 실패로 끝나면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시인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모택동 시절에 모택동 체제가 있었고 등수평 시대에는 새로이 등수평의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등수평에.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은 깨달았죠. 이 계획경제로 인한 공산주의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그래서 사실 봤을 때 이 그 정책을 누가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미선택하게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그 주택은 어떻든 그 한 가구당 한 사람당 한 채씩을 갖는 게 원칙이고 그건 의식주의 국민들의 기본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심할 때는 이제 법으로까지 금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돼. 어떻든 이제 세금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는 있는데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무슨 자본주의라고 해서 시장경제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건 아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당연히 의식주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권한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그 삶의 추구권일 뿐더러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